안녕하세요. 한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The Science of Instruction, 즉 간단히 번역하면 가르침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챕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챕터의 제목이 The Science of Learning, 즉 배움의 과학 혹은 학습의 과학이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챕터에서는 가르치는 것, 즉 인스트럭션에도 과학적인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배움, 러닝과 가르침,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어서 능동적 학습, 그리고 능동적 학습의 대표적인 교수 방법으로 여겨지는 TBL, CBL, PBL을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지부화 이론에 따라서 내재적 인지부화, 외재적 인지부화, 그리고 본유적 인지부화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수업 혹은 교수 설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다뤄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움과 가르침, 러닝과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움을 경험에 기초한 지식술기 태도의 변화라고 한다면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 기술,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그 경험, 이 학습 경험을 조작하고 그리고 학습 과학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곧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 경험을 어떻게 학습자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학습자는 무엇을 배울지, 어떻게 배울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가르침의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능동적 학습의 개념입니다. 이는 수동적 학습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능동적이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 즉 학생이 뭔가 능동적으로 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구성주의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이나 기존 정보에 연결하면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어떤 기존 정보가 있을 때 여기에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블럭처럼 쌓아가면서 무언가 건물이든 혹은 지식의 구조든 구성해 나가면서 배운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직접 해야 되는 것은 학생 혹은 학습자이기 때문에 이 능동적 학습이나 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doing을 강조하고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전달받기만 하는 receiving은 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통적 그리고 수동적 강의식 지식 전달을 위한 수업은 doing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런 receiving을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무언가 doing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은 guide on the side, 학생이 무언가를 하는데 그 옆에서 더 잘 할 수 있고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이렇게 무대 앞에 서서 sage on the stage, 앞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이 무언가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설명하는 이런 식의 교육은 능동적 학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능동적 학습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흔히 플립 러닝이나 역진행 수업이라고 별도의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이런 플립 러닝, 역진행 수업도 크게 보면 능동적 학습 방법이라는 넓은 범주 안에 속하게 됩니다. 플립 러닝과 역진행 수업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연구의 메타 분석, 학습 성과의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동적인 강의보다 플립 러닝, 플립드 클래스룸식으로 진행했을 때 훨씬 더 높은 학습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TBL, CBL, PBL 같은 것들이 플립 러닝 혹은 역진행 수업의 몇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히만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BL에서는 학생들이 먼저 사전에 어떤 학습 자료를 전달받고 그것을 공부해옵니다. 공부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IRED, 즉 individual, 개개인별로 그것을 잘 공부해왔는지 Readiness Assurance Test, 즉 준비도 확인 시험을 보게 되고 같은 시험 문제를 이번에는 G, 그룹으로 보게 됩니다. 똑같은 시험을 혼자서 한번 풀고 조별로 한번 풀고 함으로써 내가 혼자 풀었을 때는 몰랐던 것을 그룹을 통해 이렇게 팀으로 풀었을 때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더 어려운 난이도의 적용 문제, 지식을 다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하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수업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CBL에서는 일단 교수가 학습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교수가 설정한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임상 증례 기반의
소그룹 작업을 학생들이 하게 되는데, 이 소그룹 작업에서 하는 일들은 학생이 사전에 공부해온 지식을 적용하거나 임상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개념을 연결짓는 활동을 하게 되고,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즉 학습 목표나 학습 자료에 부합하는 객관식 문제나 주관식 문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TBL, CBL 이 두 가지가 PBL과 가장 다른 것은 PBL에서는 학생이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증례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PBL은 무엇을 배울지를 학생이 스스로 설정하게 되고, 따라서 교수는 증례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조별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지나치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PBL에서 교수가 맡아야 할 역할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할 일이 훨씬 더 많고, 또 그것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구성주의적 접근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증례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 증례를 이해하고 증례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 지식을 스스로 쌓아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PBL은 자기주도 학습과 구성주의적 접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TBL, CBL, PBL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학습 목표를 설정하냐라는 점에 대해서 TBL과 CBL은 교수가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반면, PBL은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을 더 공부할지를 결정합니다. 사전에 공부해 와야 할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TBL은 명확히 있고, 그 과제를 잘 공부했는지를 어세스먼트, 즉 이 수업의 시작 부분에서 반드시 평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IRAT이란 것이 바로 그 단계를 의미합니다. 반면 CBL은 사전에 공부해 와야 할 자료가 있지만 그것을 꼭 시험을 통해서 평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BL은 이와 다르게 학생들이 미리 공부해 와야 할 자료가 꼭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한 조가 몇 명 정도 그룹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세 가지 방법에서 모두 5에서 7명으로 비슷하고, 다만 PBL의 경우는 이 5명에서 7명 학생 그룹당 1명의 교수가 필요한 반면, 나머지 2개 TBL과 CBL은 전체 세션을 운영하는 교수가 한두 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00명이 한 학년이면 TBL과 CBL은 한두 명의 교수로 100명의 학생 세션을 운영할 수 있는 반면, PBL의 경우는 100명짜리 세션을 운영하려면은 예컨대 7명짜리 15개 혹은 14개에서 15개 조로 나누면은 이 조마다 한 명씩의 튜터가 다 필요해서 교수가 훨씬 더 많은 수 필요하게 됩니다. 교수의 역할은 TBL에서는 조별로 같은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그때 조 간에 서로 다른 접근법이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토론을 촉진하고 학생들이 사전에 공부해 와야 할 자료를 잘 공부해 왔는지, 이해를 잘 했는지를 점검하고 잘 모르는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 교수의 역할입니다. CBL에서는 학생들이 질문에 잘 초점을 둬서 진행되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전에 학습해 와야 할 개념을 잘 학습해 왔는지,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교수의 역할이고, 마지막으로 PBL에서는 앞서서 교수의 역할이 나머지 2개보다 적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증례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 나머지 진행 과정에서는 그저 학생들이 너무 엇나가진 않는지에 대해서만 잘 가이드해 주시면 됩니다. TBL과 CBL은 한 번의 세션, 그게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3-4시간씩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한 번의 세션으로 끝나는 교육 방법인 반면, PBL은 보통 하루에 끝나지 않고 이틀 혹은 3일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의 이상적인 공간이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TBL은 아주 큰, 그리고 계단형이 아니라 평평한 강의실에 이동 가능한 책상과 의자가 필요하고, CBL에서도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PBL에서는 각 조마다 한 명씩의 튜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조마다 하나씩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PBL에서 필요한 공간이나 교수와 같은 교육 자원이 훨씬 더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1챕터에서도 설명드렸던 3가지 기억을
간단히 다시 한번 리뷰하고 인지부화 이론을 중심으로 교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은 감각기억, 작업기억, 장기기억. 이 세 가지로서 감각기억은 시각 혹은 청각 입력을 포착해서 빠른 망각을 하긴 하지만 잠시라도 저장해두는 공간으로 그 용량은 무한하다고 합니다. 반면 작업기억은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작업기억의 이러한 특징이 즉 학습에 있어서 속도 제한 단계로 역할을 하게 되고 작업기억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작업기억에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에 충분한 집중,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감각기억에서 들어온 새 정보에다가 장기기억에서 불러온 기존 정보를 가지고 작업기억에서는 패턴이나 스키마를 생성하여 이것을 장기기억에 저장하게 됩니다. 장기기억에서는 저장된 정보를 미래에 꺼내 쓸 수 있도록, 인출할 수 있도록 청크, 어떤 묶음으로 저장해 둡니다. 인지부화 이론에 따르면 세 가지의 인지부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지부화는 내재적, 외재적, 본유적 인지부화로 Intrinsic Load, IL, Extrinsic Load, EL, Germane Load, GL로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재적 인지부화는 어떤 학습 자료의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자체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요법의 약동학이라는 이런 주제의 난이도는 물론 배우는 사람이 이미 이 주제를 잘 알고 있으면 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주제의 난이도 자체는 이미 내용에서 결정된 것이고 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주제라도 어떤 자료로 만들어서 가르치는지, 어떻게 그 자료를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학습자는 더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고 그림 따로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 따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하나에 같이 제시되었을 때에는 바로바로 옆에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함께 볼 수 있지만 별도 페이지로 자료가 제공되면 학생은 두 개의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외재적 인지부화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유적 인지부화는 이런 내재적 인지부화와 외재적 인지부화의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고 기존 스키마에 통합하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지부화의 관점에서 보면 내재적 인지부화는 잘 관리해 주어야 하고 외재적 인지부화는 최대한 줄여 주어야 하며 본유적 인지부화는 최대한 늘려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